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도 저희는 셋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 됐어요. 네. 이때면 새해를 맞이하여 송구영 시민이 막년회니 송년회니 하며 각종 모임에 참가하느라 분주한 일상을 보내기 마련이죠. 세모니 제한이 하는 건 사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양력 12월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슬금슬금 흘러가는 세월을 기어가는 뱀의 꼬리로 형상화하여 이렇게 읊은 적이 있어요. 저물어가는 한 해 골짜기로 기어가는 뱀과 같아라. 긴긴 몸통 거의 다 사라지려 하니 가는 것을 누가 막으랴. 네, 그렇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뱀의 긴 몸통이 이젠 꼬리만 남았는데 그 꼬리를 붙들어 묶어두려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세월의 끝자락을 묶어두려 해도 부질없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언제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네. 두 분 선생님 다 그러시죠? 네네. 네. 잔뜩 반성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다가올 해를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세모와 제야가 되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물려오곤 하지요. 따라서 세모나 제야를 읊은 시는 주로 회한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어서 우울하거나 비감하거나 쓸쓸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당나라 시인 맹호연 들어보셨죠? 네, 맹호연 많이 네. 들어봤어요. 산수 전원 시인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시인의 세모 귀남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세모의 남산으로 돌아가다. 아마 고향집이 남산 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맹호연이 벼슬을 구하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 해 마지막 달 고향으로 돌아가며 벼슬길을 단념하고 고향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보의 세모시 역시 한 해가 저물어 가도록 몇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이리저리 피박하면서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허송세월하는 비감한 마음을 드러냈지요. 두보의 그런 시인이 많아요. 두보의 시인을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회색적이에요. 비감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애국시인답죠. 이 사람 네, 보면은. 네. 네. 시성이라는 코피 나면은 왜 비릿한 냄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코 안에서 코피가 계속 나는 거죠. 비릿한 냄새. 네. 음력 12월의 마지막 날을 제야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12월 마지막 날 밤 그 제야에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샌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셨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눈꺼풀을 진짜 억지로 뜨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곤 했는데 짓궂은 오빠가 제가 조는 사이에 밀가루로 그냥 눈썹을 하얗게 만들어 놓고 머리에도 그냥 하얀 밀가루 갖다가 던져가지고 글쎄요. 저는 남학생을 오래 가르쳤는데 여자하고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걔네들은 그거를 가지고 놀이를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아무튼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튼 오빠 하나인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니 저기 눈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균을 서로 묻혀져갖고 다 같이 조퇴리라고 그러는 건 남자들 그죠? 여학생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되죠. 일이에요. 이해를 못했었어 옛날에는. 네.
아무튼 그런 추억들이 제야만 되면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네, 중국에서도 제야에는 밤을 지새우며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생선 요리를 먹어요. 그러게요. 네, 그 생선 요리를 먹는 이유는 생선을 중국어로 고기 여자를 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있다, 뭐 충분하다, 충족하다 이럴 때 남을 여자 그것도 위라 그래요. 그래서 의미 같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새해는 정말 아주 풍족하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생선을 먹곤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는 만두를 먹어요. 만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먹는데 만두의 모양이 옛날 돈 원보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역시 돈을 많이 벌라는 그런 의미를 지녔고요. 아울러 만두의 발음이 지아오즈거든요. 이 지아오즈는 신구 교차의 의미를 지닌 교자. 그러니까 교는 교차할 때 교자고 자는 12간지의 자자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역시 송구영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두를 먹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해 되면은 떡국에 꼭 만두를 갖다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 만두 먹는 것도 역시 지아오즈 해가지고 지아오즈 그러니까 송구 영신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 중국에서 그런 풍속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아. 옛날에 그냥 우리는 떡만두국을 먹는데 항상 떡국을 먹는다 그러는 걸 보면 분명히 떡국을 먹다가 뭐가 들어온 이렇게 외래 문물에서 들어온 떡 만두를 같이 합쳐서 떡만두를 먹었는데 항상 떡국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떡 할 때 발음도 까오라고 해요. 중국 발음으로. 근데 그 까오는 높을 꽃자하고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은 새해는 지위도 높아지고 재산도 막 높이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떡국도 먹고 그 교자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제야를 노래한 시 한 수를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하는데요. 청나라 시인 동사공이라는 사람인데요. 제목은 수세, 서우쇠 하면은 12월의 마지막 밤을 지새우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섣달 금날 밤을 지새우며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기의 끝자락 12월, 새한기 열리는 오늘 밤, 겨울의 끝자락을 재촉하면 새해가 열리고 해는 길어지리라. 얼음 녹아 거울 같은 물 흐르고 매화향기 바람 타고 들어오리라. 시종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술잔 기울이며 첫 햇살을 기다리노라. 참 시가 밝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사곡은 청나라 초의 시인인데요. 96세까지 살았어요. 정말 천수를 누린 장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옛날에 96세. 네. 아주 선하고 어질고 그리고 또 근검하면서 또 겸손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덕목을 다 지닌 사람으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못 사나 봐요.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인문교육 방면에 힘을 썼대요, 이분이. 그리고 너무 훌륭하시다. 네, 월급의 대부분을 학교를 세운 데 썼다고 해요. 쉽지 않은데. 네. 대개 한 해의 마지막 날 반면 서글픔과 함께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인데 시인은 아주 매우 낙관적이며 긍정적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동사공이라고 해서 어찌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겠어요. 그쵸.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그는 밝고 희망에 찬 새해를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꽁꽁 얼었던 강물은 거울 같은 모습을 드러내며 졸졸 흐를 것이고 그 간매와 향 바람 타고 풍겨올 곳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합니다.
난 이 바람 타고 풍겨오는 매화향 진짜 맡고 싶어요. 글쎄요, 그거는 정신도 맑아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후각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매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향이 진하지 않잖아요. 은은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이게 더 가까이 가야 좀 잘 음. 맡아져요. 그러니까. 은은하죠. 그리고 인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더 잘 들어오나 봐요. 그 향기가. 그래서 잘 맡아졌나? 잘난 척. 언제나 그렇듯 중요할 때 굉장히 놓치지 않고 이 시 전체가 아주 밝고 경쾌하지요. 그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의 전생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라면 부정보다 긍정을, 비관보다 낙관적인 생각으로 걸어야 발걸음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죠. 네. 어차피 먹을 밥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숟가락을 뺏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차피 걸어야 할 길은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길을 네. 함께 걷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걷는 게 참 맞아요. 좋죠. 네네. 지금 내 곁에 혹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의 그 세모나 아니면 제아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항상 우리한테 놀라운 지식을 전해주는 네, 아주 새로운 걸 주시네요. 우리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미 선생님의 또 일본에서의 그 세시 풍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제 송구영신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송구영신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연말은 쓸쓸하고 그다음에 새해는 밝고 힘차고 뭐 이런 거 비슷하고요. 또 세모에 선물을 한다든가 우리 선물 돌리잖아요. 그리고 타종 행사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는 복도 빌고 그다음에 새해 아침에는 적당히 그때 맞는 뭐 떡국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은 떡국 비슷한 거 먹어요. 조은이라고 찹쌀로 된 떡을 먹는데 약간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떡을 그냥 모찌라고만 해요? 아니면은 우리 저 중국 발음처럼 까오라든가 모찌라고 해요. 이렇게 모찌. 그냥 모찌야? 떡은 모찌예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정월되면 사실은 떡도 장식도 해요. 집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떡을 몇 개 놓고 위에다 귤 하나 얹어놓고 집 안에 장식하는 것도 또 하나 풍습이 있어요. 정월 풍습. 오늘은 뭐 섣달 금음날 얘기니까 그 얘기는 좀 정월 얘기는 좀 안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섣달 금음 한 연말이 한 25일 정도부터 그 다음에 새해 한 7, 8일 정도까지 그 일본은 좀 제가 정월틀이라고 정을 붙였는데 그런 그 대나무하고 소나무 장식을 해요. 한의표 정월틀이. 정월틀. 네, 그래서 그 장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우리나라는 안 하니까 그거 좀 일본 좀 다른 풍습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월틀이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중국에서 건너온 풍습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집도 하고 회사도 하고 사원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신사도 하고 다 해요. 가게에서 많이 돈이 많으면 커다란 거 쌍으로 이렇게 하고 적으면 종이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가 꽤 오래된 풍습이라 왁가에 나와요. 왁가에 나와서 그 아마 최초에 이거를 왁가에 나온 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나무가 선생님 무슨 나무라고 그러셨죠? 소나무하고 대나무. 네. 이제 좋은 뜻이 있는 거죠. 동양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다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영원한, 영원히 푸르고 영원한 거고, 그다음에 대나무는 어떤 강인함,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그렇죠. 뭐 재물도 그렇고, 안 부서지고 그냥 영원히 그렇죠. 편하게 가라 뭐 이런 거 좋은 있죠, 뜻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도마츠라고 그래요. 가도마츠. 가도는 문이란 뜻이고 마츠는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 앞에 소나무를 소나무. 장식한다 이런 뜻인데 가도마츠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월틀이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왁가에는 이제 꽤 일찍 사실은 더 일찍 붙어 있었던 습관인데 최초로 문헌에서 확인되는 건 1086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 앞 정월틀이 이미 다가온 봄의 느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오늘의 기쁨, 이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일본적인 새마을 풍습하면 또 하나는 그 메밀국수를 먹어요. 그래, 메밀국수를 그것도 네, 메밀국수를 먹는데 그거는 이제 메밀국수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거는 새해 먹는 게 아니고 연말에 먹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에 세모에 네, 세모에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계속 이어지지 끊어지지 말고 이어져라 이런 뜻에서 먹는데요. 원래 일본은 우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동이 일본 말이에요, 사실. 우동. 네, 그래서 우동은 그 주로 일본이 서쪽 지방이 서쪽 지방에서도 그 이 혼슈하고 시코쿠가 있는 그 내해가 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산맥이 있어서 건조하니까 이쪽에서 오는 비도 맞고 아래쪽에서 오는 태풍도 맞고 이래갖고 건조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밀이 잘 생산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중해 같은 날씨예요. 그래서 밀이 생산돼서 오사카는 그런 밀가루 음식이 많아요. 밀가루 음식이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코야키도 먹고 오코노미야키도 먹고 이러는 거가 다 밀가루 음식이거든요. 우동도 먹고 그러는데 예, 그 우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메밀국수는 우리나라 메밀국수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메밀국수요? 평창. 강원도잖아요. 그죠? 약간 춥고 그 좀 서늘한 북쪽에 곳. 서늘한 곳에서 그런 데서 음. 자라요.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동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도쿄 사람은 소바를 좋아하고 오사카 사람은 우동을 좋아해요.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지역적인 차가 있는데 근데 이 연말에 이런 그 메밀국수를 먹는 거는 그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 교토 시대는 안 나오고요. 비교적 그 이제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에도 시대는 1600년도 정도부터인데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반적인 풍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가늘고 긴 국수를 먹는 그런 얘기 시는 이제 이 시기부터는 이제 하이쿠가 더 주류니까 짧은 시예요. 하이쿠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섣달 금음 메밀국수 삶는 연기에 밤은 깊어가고 이렇게 이제 575입니다. 사실은 음을 맞추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연말에는 이렇게 그 메밀국수를 먹는 습관이 꽤 이제 도시부터 정착이 됐는데 그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1988년인가 일본의 단편 수필 중에 한 그릇의 메밀국수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한국에서 우동 한 그릇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섣달 금음날 사실은 그때 빚을 갚는 얘기가 사실 일본에는 그 있어요. 그래서 겨우 빚을 갚은 모자 어머니 아들 둘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빚을 갚고 그리고 와서 이 섣달 금음날에 먹는 메밀국수를 먹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빚은 갚았지만 돈이 없어서 셋이서 한 그릇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상처 입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넉넉한 면과 국물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해서 나중에 그 다시 찾아가서 세 그릇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에서 훈훈하게 끝이 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섣달 금음을 대하는 일본인의 어떤 감각 이런 거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거가 친절한 주인, 뭐 훈훈한 그 인정 이런 거에 많이 감동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일본의 그 섣달 금음에 대한 그런 자세가 많이 엿보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그 오사카의 소설가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하라 사이카쿠라는 서학이라고 쓰는데 사이카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642년부터 1693년까지 산 소설가예요. 오사카에서 그 소설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86년 그러니까 아마 한 40몇 살 됐겠죠. 이때 뭐 그 전에도 물론 소설이 있어요. 러브스토리가 주로 많이 썼는데 이때
일본 영대장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영대는 무슨 뜻이냐면 영대, 긴 세월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장은 선생님도 아까 짱 박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 짱 박혀있지 말고 나와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좀 안 좋은 말인가? 나는 비속어라는 네,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국문과 선생님한테 제가 도대체 우리가 저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교통 위반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찰이 짱 박다가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속어 같잖아요. 선생님 괘씸죄 더 걸렸을 듯. 근데 굉장히 비속어 같잖아요. 근데 국문학자 선생님한테 아니에요? 여쭤봤더니 장 박는다는 말은 장이라는 거가 이게 창고나 할 때 저장할 때 저장. 창고나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장 박는다는 건 어디에 이렇게 잘 둔다 이런 뜻이래요. 잘 보관한다. 그러니까 뭐 장 막 이리저리 안 옮기고 그냥 잘 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코 짱 박는다 비속어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대장이라는 건 난 그런 말 안 써봤어. 짱 박는다. 저는 많이 썼는데. 근데 세대가 달라. 선생님도 썼죠? 저는 애들한테만 했어. 여기는 너 거기 왜 짱 박혀? 어린 짐승들하고 살아가지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많이 써요. 근데 그 영대장은 오래 두어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래 두고 길이 전할 이야기. 간직할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간직할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은 뭐냐면 오사카의 상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근데 놀랍게도 이때 미쓰이가 등장합니다. 미쓰이는 사람 이름인데요. 미쓰이의 창시자는 이 1600년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가게에서 성공하다가 나중엔 은행 비슷한 업무를 하고 뭐 이래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 미쓰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었나. 어떤 상법을 썼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름은 이건 미쓰이는 실명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미토모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재벌인데 스미토모는 광산을 해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하고 좀 관련해서 알만한 거는 별사탕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얘기가 나와요. 별사탕은 이렇게 깨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으로 설탕이 이렇게 붙어서 맨날 며칠을 굴리면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요. 뭐 원래 들어오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르투갈 이름이 콤페이토인데 이거를 일본 말로는 콤페이토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붙여요. 우리는 별사탕 그렇지만 콤페이토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콤페이토라는 이름으로 만든 부자 얘기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이야기 또는 패가 망신한 이야기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패가 망신하나 이런 사례를 보여주겠다. 뭐 재밌어요. 비교적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질투 많은 마누라를 얻으면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질투 많아서 어디 못 나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집에 앉아서 가게 본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한다. 주인이 잘 보고 있으면 번성한다. 그래서 뭐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질투 많은 마누라가 가게에 큰 도움이 된다. 라든가 정말 다르다. 내놓고 돈보다 소중한 거 없다 이렇게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제 소설. 근데 그 사람이 이 소설하고 많이 달라. 일본은 보면 오사카는 특히 상인의 도시라서 이 상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꽤 크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년 뒤에는 이번에는 그런 거부가 된 얘기가 아니라 중하류 상인들의 중상층의 상인들이 중하층의 상인들이 어떤 삶을 가졌나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날짜를 하루를 딱 정해서 섣달 금음날에 일어난 일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세상 사람 마음속 계산. 세상 사람이 어떤 마음속의 계산을 갖고 있나. 부제가 섣달 금음은 천금의 가치. 이런 제목을 썼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마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소동파의 봄 저녁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뜻이냐면 봄 저녁이 진짜 아름답고 꽃향기롭고 달 그림자 드리우고 음악 소리 노래 소리 들리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진짜 순식간 잠깐이다. 그래서 천금을 줘도 안 아깝다 이런 시인데
이 사람이 이 섣달 금음날은 성금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 소동파의 시를 아는 사람은 아 저거 패러디구나, 소동파의 시를 패러디했구나 이거 아마 느끼는 그런 시였을 거예요. 봄의 봄날 밤은 천금의 가치, 그러니까 춘샤오 즈첸진 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 사이카쿠라는 사람은 이 단 하루 섣달 금음날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의미가 무거운 날이고 굉장히 긴장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가치가 집중되는 하루라는 의미에서 섣달 금음은 천금만큼 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섣달 금음이 일본에서 특히 상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1년의 결산을 이 마지막 날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빚이 있는 사람은 다 청산하고 또 빚 받을 사람은 그날 다 받고 이래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총결산 결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결산을 뭐 연말에도 하지만 2월에 보통 3월에도 하고 일본은 4월부터 시작이라 3월에 해요. 3월에도 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대기업들 보면 되게 3월달에 하는 것 같았어. 일본은 신문에 그냥 결산 4월부터 시작해요. 결산 공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일본은 연말 12월 말에 그 결산을 총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값인데 게다가 그 이제 채무의 최종 변제 기한일이에요 그날. 그런데 게다가 뭐 그 빚을 그냥 두면 뭐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일 없이 절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 변제 기한이 사회적 강제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인한테는 이거를 갚지 않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종교적으로 민속적으로도 이 세밀 감각으로 올해 부채를 내년으로 넘기는 거는 굉장히 부족한 찜찜하고 부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뭐 특별히 뭐 잡혀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 사회적으로 그 이 경제적인 사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네, 신용을 잃어서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사망 선고. 신고가 아니라 선고. 신용불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떼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받아올 수도 없고. 지가 망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 갈림길이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 마음속 계산이라는 이 짧지도 않아. 좀 그런 대로 그 소설에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빚쟁이를 맞닥뜨리는 공포. 빚쟁이 찾아와. 아, 무섭다. 빚쟁이 찾아와서 이 빚쟁이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설에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해서 기억에 남는 거는 부엌에서 칼 갈고 요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빚쟁이가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놈의 목을 칠까? 이놈의 목을 칠 것인가 막 이러고 칼을 휘두르면서 당모가지를 치는. 그러면 빚쟁이가 쫄고 이놈 여기다가 잘못하면 목숨 구시 못하겠다. 돈 받으려다가 번져가겠구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빌려준 쪽 입장에서 보면 이날 반드시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빌린 쪽은 최대 위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 모두가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신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봄날에 봄 저녁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날과 대비돼서 쫓고 쫓기는 섣달 금음날의 아수라장. 이게 이제 강렬하게 대비되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계산적이고 무서워. 칼 끝에서 산다는 빚을 갚아야지. 갚는데 갚긴 갚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해놓고 빚을 갚으려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쓸데없이 남한테 돈도 없으면서 빚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줘요. 사정도 하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선물 공세. 막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김장김치도 갖다 줬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왜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그래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의 성미를 돋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민족성이 여기서 드러나. 그 마지막 날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파멸할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현타도 오는 그런 거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응축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설로 써서 섣달 금음날 하루의 일을 쓴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직업 작가인데 소설로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인데 사실은 15세 정도부터 하이쿠를 시작해서 하이쿠 작가로도 명성이 높았어요. 되게 오래됐구나. 네, 이 사람은 우리가 하이쿠에서 그 전에 이제 바쇼 뭐였죠? 개구리 뛰어드는 거. 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시를 해서 일본의 그다음에 고요한 연못.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쿠는 결국 그 바쇼가 이끌어가서 바쇼는 동시대 사람인데 바쇼의 그 제자들이 격을 갖다가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열었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이 바쇼풍의 그 하이쿠가 그 시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바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파는 담림파라는 파예요. 담림파는 약간 기발하고 호화롭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즉흥적이고 이런 시를 쓰는 계파인데요. 천재네요. 해학적이고 좀 웃음이 있는 그런 거를 쓰는 좀 그 바쇼하고 좀 다르죠. 바쇼는 잔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유행했던 거가 이 사람 이제 시절에 사원이나 뭐 신사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 흥행 이벤트를 해요. 대량 작시 흥행 즉흥 퍼포먼스 대회 이래가지고 이런 대회가 이 시대에 좀 열리거든요. 근데 이 사이카고가 가가지고 일주야 그러니까 24시간에 23,500수의 하이쿠를 입어서 굉장히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즉흥력, 그 다음에 그런 반짝하는 그 속도감 뭐 이런 거가 화제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하이쿠하고 바쇼의 하이쿠를 좀 두 개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사이카쿠는 어떤 하이쿠를 썼냐면요. 이제 그 사람의 우리가 일본 영대장도 알았고 그 다음에 마음속 도계산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시를 어떻게 썼냐면 금음날 섣달 금음 흘러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값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은 돈도 물건도 사람도 움직이고 남은 건 얼마라는 수치가 남았다. 이런 굉장히 그 감정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다. 냉정한 현실 그 다음에 결산 그 다음에 그 에도 시대의 시장의 논리, 또 마음속의 속셈, 계산, 이런 논리를 그려요. 그거에 비해서 바쇼는 연말 시장 모두 지갑의 끈을 조인다. 그랬더니 모두 이렇게 그 돈을 조이다니 막 이러는데 사실은 나는 풀어. 원래 이 정월용품 아니 연말에 풀어야지. 먹고 좋은 거는 목적이 정월에 써야 돼. 정월에 연말부터 정월까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어떤 면에서는 이어지는 걸로 보느냐 약간 그거에 그렇지. 거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월용품을 파는 연말 시장은 굉장히 즐겁고 풍성하고 풍요롭지만 누구도 낭비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각오. 게다가 돈을 쓰는 데 대한 긴장감 이런 게 보이죠. 저는 좀 동감이 가는데 돈을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 선생님은 펑펑 써. 맞아. 선생님 펑펑 쓰셔. 아니라니까. 돈을 쓰는 데 대한 긴장감. 그래서 긴장감 없어. 그래서 기탄 없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막 샀어요. 오늘 기탄 없이 오늘 펑펑 썼어. 쓰셨어요. 아드님이 좋은 대학에
그래서 빚쟁이 공포는 없지만 빚쟁이 공포는 없지만 이제 생활자로서 절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섣달 금은 굉장히 신중해지는 날. 그래서 그 연말의 공기를 조용히 관찰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사이가꾸는 예를 들면 위기, 공포, 절박, 그리고 사회구조 이런 걸 그렸다고 한다면 이 바쇼는 자제, 절도, 생활의 지혜 이런 걸 그리고 있어서 연말의 분위기를 그 보통 사람의 보편적 감각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섣달 금음날에 한해서 정월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섣달 금음날에 이런 풍조가 있다는 난 아무튼 일본 사람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야. 나 그런 건 못해. 저한테도 펑펑 써주세요. 펑펑 선생님이 쓰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최철희 선생님, 우리의 지금 너무 삭막했어. 너무 삭막했어요. 푸근하고 섬세한 감정을 우리한테. 저는 이제 이 영민 씨를 이렇게 세모의 얘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기억해보고 이렇게 추려보는데 어떤 거는 제가 일본의 정서도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도 이렇게 다르나? 라고 생각해서 좀 생소하고 약간 다를 때 좀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미 씨를 해보면 보편적인 정서를 담은 건 너무나 흔하고 너무 동떨어진 건 우리하고 너무 종교적인 거에 기울어져서 제가 우피치 미술관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머리가 아팠던 건 너무나 종교 편향적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들렸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눈을 돌려서 지난번에 제가 김선우 시인의 어떤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달 봐요 우리를 소개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나라 시 하는데 불현듯 나온 게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을 어린 짐승이라고 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어린 짐승은 그 안동을 고향으로 하고 계신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에서 나온 시어거든요. 저는 그 시어를 봤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신선한 시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성탄제라는 시를 오늘 소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듣자니 유 교수님 시집 어른이 김종길 시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올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라고 맺는 시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하얀 물 속에 산수유 그 빨간 것이 겹쳐지면서 마지막에는 또 그 내 혈액 속에 하면은 피가 연상이 돼서 하얀 것과 빨간 것이 연상이 되는 뭐 사진을 보는 듯이 정말 그 아주 명징한 이미지 안에 또 이분은 안동을 고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 묻어 있어서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아버지의 부성애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과 사랑을 훨씬 더 많이. 근데 지금 들으니까 할머니는 나와요. 엄마 어디 갔어?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는 나오는데 어르신이잖아요. 엄마는 그분은 어르신이라는 그분은 윗대잖아.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을까? 장유유서와 뭐 아니 궁금하잖아. 엄마 할머니가 애를 아니 아픈 애를 엄마는 간호하고 전화해보세요. 있지만은 존재에서 안 드러나. 그러니까 그게 중심- 안동의 전통이야. 여자는 엄마는 어디 있는 듯 간다. 없는 듯. 엄마를 찾아다오. 엄마를 찾아. 근데 아무튼 그게 어떤 안동의 정서. 안동의 정서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뭐 음. 윗대와 아버지 중심의 어떤 부성애를 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어떤 탄생을 더불어서 사랑을 인류에게 주고 갔다는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아버지의 부성애를 자기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이야. 어린 아들이 굉장히 아파했는데 어. 창문을 끌고 가서 그렇지. 약을 구해와서 그래서 음. 그 덕분에 자기가 살아있는데 늙어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느껴지고 그거는 예수가 우리나라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왔듯이 나도 대물림하고 내 피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이런 시로 읽었는데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50년대 영국 유학을 하시고 네, 영문학 하신 분이고 네. 또 영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전공하신 분인데 네. 나는 이 시를 선생님이 읽으면요 역시 안동 가부장 제도의 전통에 푹 썰어 있는 시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나의 어떠한 그 선입견이랄까 이런 것도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분을 내가 언제 이분을 처음 만났냐면은 1980년쯤일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박사과정 결혼해서 대만에서 유학할 때 이분이 세계 그 문인대회 거기 참석차 대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을 갖다가 진짜 아주 정성껏 차려드렸어. 네. 그리고 술도 고량주도 몇 잔 들어갔어.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참 형님이 대단하시면 형님이라는 건 우리 시아버지를 만나. 형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나 같으면 절대로 이런 세코는 안 해. 그 세코는 뭐냐면요. 네, 당색. 옛날에 당색이 아니 당색. 노론이냐 소론이냐 남인이냐 옛날에요. 그게 색이거든요. 나는 당색이 다르면 절대로 혼인을 안 시킨다고요. 근데 우리 시아버님은 저는 노론이고 그쪽 안동은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론과 남인은 완전히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데도 이 혼사를 갖다가 성사시킨 거는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시아버님도 그걸 평생 잡으로 느끼셨어요. 내가 딴 그 아주 그 구닥다리 노인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 참 하시면서 선구자시네요. 내가 니네 결혼 승낙한 것만으로도 그걸 알지 않느냐. 국제 결혼도 하는 세상에 아니 선생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게 말이지 어떻게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의 입에서 말이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당색 운운하면서 나 같으면 절대로 니네 둘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 나 속으로 얼마나 그분이 좀 뭐랄까 아유 어떻게 어떻게 영문학자가 어떻게 영문학자가 저런 생각을 수위가 좀 높은데요 오늘. 근데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리를 주셨는데 아니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사랑의 진리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걸 나도 인정해.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고리탐난 생각으로 나를 갖다 열받게 하는 거야. 그때는 약간 그분이 이제 너무나 친밀한 지금은 아마 반성하고 계실 지금 거예요.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남겨준 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교적인 전통사회의 가부장적이고 양반 중심. 근데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뭔가 가슴이 뭉클한데.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선생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서 그런데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대화 나눈 시간이 오늘 술 하루도 안 돼. 문제 많아. 아이고 근데 저는 그 김종길 선생님이 그런 가부장적이고 안동의 그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전통 사상을 T.S. 엘리엇과 조어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T.S. 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 더 얘기한 모더니즘과 접목시켜서 정말 재탄생을 해서 우리에게 저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여기 뼛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얘기하는 K컬처 가장 우리다운 것을 세계적으로 전파시킨 K컬처의 어떤 원단을 왜냐하면 주지주의라는 그 서양적인 것과 그 유교 전통의 생각을 같이 묶어서 정말 좋은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에서 정말 되게 좋았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최수미 선생님 이렇게 찬사를 그리고 김원정 선생님이 굉장히 김종길 시인님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제가 천재예요.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5살 때 한문 다 깨쳤어. 시도 짓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유 교수님이 뱀의 얘기를 하면서 그 가늠에 오는 애를 얘기하셨고 또 아까 그 빛을 갖고 정월에 잘 쓰자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은 서양의 단어에도 있거든요.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누스라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어떤 특이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예전에는 1월, 2월이 없었다네요. 고대의 달력은 3월부터 10번째 달인 3월부터 10월까지가 있었고 왜냐면 농사 관련돼서 그렇죠. 1, 2월에는 아무것도 안 적기 때문에 1월을 넣으면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쳐다보는 제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뜻에서 그 1월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즐거운 예수님의 사랑, 신자분이든 아니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만 어떤 성탄의 어떤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빗대어서 예수의 탄생을 기쁘게 보내시고요. 1월에 좀 새로운 어떤 미래 설계를 하시고 저희 유튜브도 정말 나날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어떤 추진력과 기획력,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 있는 어떤 그 어떻게 새치깨기 엣지 있는 어떤 포인트를 주시는 우리 정화미 선생님, 그 다음에 이 두 언니의 그 가방모찌라는 그 성실함으로 앞으로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인문학은 세상의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올라올 때 한 번씩 열심히 보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1월에 뵙겠습니다. 네.